네, 춥진 않으시죠? 네, 식사는 다 하셨나요? 네, 굉장히 이렇게 헐레벌떡 다들 저처럼 오셔가지고, 네, 좀 이렇게 기지개 펴보죠. 좀 시작할까요? 네, 보시면 약간 생소한 계정들도 있고 사례도 있는데, 거의 다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좀 보시면서, 사례를 좀 경험해보자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영국하고 아이슬란드를 연구 탐방을 다녀온 내용들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현재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좀 새로운 종익적인 기술의 흐름들을 특히 이제 도시나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포함해서 좀 같이 상상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혹시 사회혁신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네, 특히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서울시 관계자분들은 이제 사회혁신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회혁신 얘기하는데 사회혁신이 도대체 뭘까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얘기하는 혁신을 사회에 적용하는 것. 대체적으로는 뭐 어디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회혁신은 사실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영어로 하죠. 좀 개념도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기업에서 하는 혁신하고 완전히 다른데 좀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꿀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꿀벌이 활동을 하듯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사회혁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트가요, 세계 사회혁신가 대회 사이트거든요. 보시면 로고가 어떤 모양이죠? 네, 벌꿀 말고요. 부지런한 벌꿀이 아니라 꿀벌이죠, 꿀벌. 네. 꿀벌 모양이죠. 자타공인 세계 사회혁신가들은 실제로 이렇게 꿀벌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건데, 예전에는 이제 꽃과 나무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고, 꽃과 나무를 기르고 가꾸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꿨다면, 이제는 꿀벌과 같은 방식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성북구에서 사는 어떤 마을 문제에 고민이 많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깃발 들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단체 만들고 회원 모으고 그렇게 하면 됐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방식을. 근데 이제는 그런 나무들이 어디든 많아요. 기존에 빼곡하게 많아서 지금 사회는 이렇게 새로운 나무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잘 살펴서 연결하고 막 바쁘게 오고 가면서 작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사회를 바꾸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회혁신의 방법이나 행동들을 꿀벌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꽃과 나무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런 사회혁신을 약간 우리가 어렴풋하게 개념을 잡아봤다면 사회혁신 시대에는 사회혁신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당연히 경계가 허물어지죠. 경계가 마구 허물어지고 섞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를 지칭할 때는 정부, 그다음에 기업, 시민사회 이렇게 통상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1, 2, 3섹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2, 3섹터라고 사회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경계가 매우 섞이고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혁신을 제4섹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1, 2, 3섹터가 정부 지자체나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막 융합되고 섞여서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해서 제4섹터라고도 하죠. 대표적인 사례로 항상 저희가 얘기 드릴 때 더바디샵이라는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예로 많이 들거든요. 바디샵은 아시나요? 여성분들 그쵸? 네, 남성분들 모르시죠?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연애할 때만 가끔 가보고 그랬는데 이 더바디샵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장품이나
이 바디 제품, 스킨 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다국적 회사예요. 전 세계 수백 개 매장이 있죠. 근데 이런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미션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 굉장히 놀랍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제1순위 미션이 환경 보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다. 두 번째 미션은 더 인상적입니다. 동물 실험 반대. 동물 실험 반대를 위해서 우리는 화장품 만든다. 세 번째 미션은 아동 노동 착취 금지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기업의 CEO가 누구냐면 그린피스라고 하는 환경단체 활동가 출신이에요. NGO 활동가가 CEO입니다. 아니타 로딕이라고 하죠. 네. 도대체 이 기업은 기업일까요? 환경단체일까요? 그죠? 국제기구일까요? 네. 애매모호하죠. 이처럼 그 기업들도 이미 환경단체 같은 NGO들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고, 심지어 사람도 오고 가고 있고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이나 지역운동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정릉이나 성북에서, 우리 성북시나 열심히 활동하시지만, 예전 같으면 정릉에 무슨 우리가 도시텃밭 하나 만들려고 하는 단체를 만들려고 한다. 도시텃밭 박사가 돼야죠. 정릉에 있는 도시텃밭 부지 꼼꼼히 다 알아야 했죠. 근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사실은. 그건 기본이고, 우리 동네에 어떤 복지 네트워크가 있는지, 또 어떤 마을 문화 동아리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려는 도시텃밭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초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혁신이라는 것, 꿀벌의 시대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 그 실제 개념은 이렇게 좀 어렵게 명문화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꿀벌의 시대가 사회혁신이란 새로운 방식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인데, 꿀벌의 시대, 이 경계가 매우 허물어지고 있고 섞여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들어보시면 뭐 이름만 사회혁신 그렇지 본질적으로 그렇게 낯선 게 아닐 거예요. 그냥 익숙한 개념들일 겁니다.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동의어가 같은 맥락에서 많이 출현했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네, 예를 들면 융합 같은 거, 컨버전스, 그렇죠? 그리고 뭐 위키노믹스, 그렇죠? 그리고 통섭은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잖아요.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산적 경제도 그렇습니다. 네, 시민사회와 전통적인 경제 영역이 함께 융합되는. 그리고 거버넌스는 다 아시죠? 요즘 아주 또 유행하는 협치. 네, 그놈의 협치. 네, 징그럽다 협치. 네. 네, 예전에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혼자 나라를 통치했다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도, 노동계 지도자들도,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일반 시민 한 명 한 명도 함께 통치를 해야 된다. 이게 거버넌스 협치의 뜻이죠. 그러니까 꿀벌의 시대의 본질 그리고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꿀벌의 시대를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디지털 사회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세계 10대 사회혁신 사례를 한번 이렇게 뽑아본 적이 있는데,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무려 이 중에 4개, 10개 중에 무려 4개의 공통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너무 쉽죠? 어떤 공통점? 여기 가운데 4개, 색깔칠한 것의 공통점. 너무 쉬워서 뭔가 무시하는 느낌이 같아요. 네. 이 4개는 처음에 기획될 때부터 디지털 IT SNS를 핵심으로 해서 기획이 된 그런 사회혁신 사례라는 겁니다. 무려 10대 사례 중에 4가지가 되돌이켜봤더니 디지털 IT SNS를 핵심으로 해서 아예 기획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회혁신의 풍경이 이루어질까?
너무나 명약관화한 거죠. 우리가 디지털 IT SNS를 핵심으로 해서 기획하지 않고는 이제 사회 변화 자체가 어려운 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북신라도에 썸맵 같은 거 하시잖아요. 커뮤니티 매핑 같은 아주 훌륭한 기획이죠. 네, 기획할 때부터 그럼 어떻게 하면 IT적인 요소들, 디지털 요소들을 잘 접목할까를 고민해서 기획해야만, 시작해야만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2014년부터 유럽연합에서도 이제 사회혁신의 새로운 넥스트 스텝, 그러니까 그 다음 흐름으로서 디지털 사회혁신을 이렇게 새롭게 주창을 하고 이런 사례자들을 또 유럽 전역에서 서로 모아서 연결해내고 알려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디지털 사회혁신이에요. 그래서 사회 문제나 전 지구적인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시켜서 기획하는 것을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유럽에서도 방사능이 검출이 됐대요. 북극 근처에서도 일본에서부터 쭉 퍼져서 날아온 그 방사능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수치를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랑 시민들이 그럼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모아보자. 방사능 우리가 돈 모아서 측정기 만들고 그걸로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측정해보자. 결의를 했어요. 그게 이제 세이프캐스트라는 이 프로젝트였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죠. 우리가 이런 계획 가지고 단말기도 만들고 데이터도 측정할 테니까 기부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걸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됐을까요? 네, 당연히 잘 안 됐죠.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시민 과학자들이 크라우드 펀딩 노하우를 잘 몰랐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 성북신라 잘하는 것처럼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해서 포스터를 올리고 SNS에서 우리 오창민 셀럽 이렇게 하는 수다 떠는 것처럼 소통을 해야 팬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이게 후원금으로 들어오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비영리 IT 지원센터 같은 기관에 찾아가가지고 자문을 받았대요.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해서 그 측정 기기도 제작을 했고 300만 개에 이르는 데이터를 측정을 해냈어요. 세이프캐스트에 가시면 이게 아주 그러니까 극적인 좀 그 계기가 됐거든요. 유럽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회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고도의 기술을 가끔 아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 기술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지점들이 약하구나. IT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잘하는 사례들을 모아보자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싸움 났나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치시면 총 800개에 이르는 그 각양각색의 프로젝트들이 전 유럽의 프로젝트들이 한눈에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 여기에 이제 사례로서 쓰이는 기술들을 일컫는 용어가 또 시민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 그렇죠? 우리가 테크놀로지 하면 그동안은 사실 그래서 물론 이제 폭탄처럼 터져버리긴 했지만 갤럭시 폰이나 뭐 아이폰 같은 첨단 기술, 하이 테크놀로지만을 한 몇백 년간 추구해왔던 것 같아요, 인류가. 그렇죠? 근데 그런 기술만 있어도 되겠냐? 적정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냐? 국제개발이라든지 뭐 아주 저가에 좀 연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해서 적정 기술, 영어로는 뭐 appropriate라고 하거든요.
적정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술 철학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예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사회 문제에 맞춤형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 기술, 시빅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사회혁신에 쓰이는 기술들을 대부분 시빅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사례로서 이런 겁니다. 디지털 사회혁신의 사례이자 시빅 테크놀로지 사례는 첫 번째는 아주 보편적인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열린 플랫폼. 누구나 접속해서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누구나 이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뭐 다음 카페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뭐 네이버 카페하고. 이거는 이제 Patients Like Me라고 해서 나 같은 환자 다 모여봐. 뭐 이런 환자들이 의학 정보라든지 의료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만든 유럽의 플랫폼이에요. 이런 플랫폼에서 이렇게 사전에 다 공유를 하니까 어떤 의사가 의료사고를 많이 내는지, 알고 보니까 어떤 의사가 약간 돌팔인지 알 수 있죠. 또는 그게 아니라도 내 병을 고치려면 어떤 정도의 비용이 들고 의약품은 어떤 걸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가니까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하죠. 그런 정보 불균형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우리로 치면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아시죠? 크라우드 펀딩, 돈을 아까 모아내는 플랫폼. 근데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런 전문 지식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노하우 같은 무형의 어떤 콘텐츠도 있어야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을 원하면 거래하거나 기부해주는 플랫폼. 그래서 금액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모든 자원들을 모아주는 플랫폼이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거든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이 스페인의 이제 고테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된 아까 오픈 소프트웨어도 있고 오픈 플랫폼도 있고 막 이랬는데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심지어는 오픈 하드웨어, 새로운 어떤 하드웨어 기기까지가 모두 융합된 사례, 기술적으로. 이게 스마트 시티즌 키트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누구나 쉽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기후 측정 기기가 있어요. 키트가 있어요. 그거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방사능 측정 기기처럼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삑삑 누르고 다니잖아요. 삑삑 누르고 다니면 내 스마트폰에 이렇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뭐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심지어 소음, 뭐 오존 농도, 뭐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 한 번에 다 보여지고요. 그것이 온라인 플랫폼에 이렇게 지도상에서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게 접속해서 삑삑삑 누르고 있는 인간들 전 세계적으로 표시 지도예요. 제가 제 아이디로 그때 서울 코리아에서 접속을 해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플랫폼과 크라우드 펀딩이 기술적으로 다 융합된 형태로 요즘에는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 이제 그 도시 전체도 뭔가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개념화된 도시가 스마트 시티, 요즘 많이 얘기되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래서 산탄데르라고 하는 스페인의 도시가 가장 좀 이런 면에서는 앞서 있는 사례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사회혁신과 시민 기술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새로운 어떤 움직임과 무브먼트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같이 연구도 해보고 뭐 포럼도 해보고 종합적인 이제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직접 이제 영국을 가봤어요. 유럽을 가봤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런 디지털 사회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또 이런 디지털 사회혁신 가들을 육성하는 기관들을 집중적으로 일단 영국에서 만났는데요. 네 곳을 만나고 왔습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나요?
그래서 첫 번째 기관이 바로 그 유럽에서 아까 디지털 사회혁신 연구 프로젝트, 유럽 연구 프로젝트 총괄했던 기관의 담당자를 만나봤어요. 피터 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덴마크 사람입니다. 덴마크 사람인데 영국에 와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끌어냅니다. 유럽에서 처음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기술들을 가진 사례들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꾸게 될 건지, 어떻게 바꾸게 될 건지를 쉽게 스토리텔링화해서 컨텐츠로 만드는 데 굉장히 주력을 했대요. 좀 이따 저희가 영상을 하나 같이 볼 건데,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일반 활동가들에게 친숙하게 아닌데 굉장히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들을 이렇게 모으고 보니까 한 디지털 사회혁신은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변화 어떤 이 프로세스에서 보면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누군가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확산할 수 있도록 자원이 공급된다면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이 변곡점에 와 있지 않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임계점에 거의 다다른 것처럼 막 여기저기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더 많은 이제 재원의 집중과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정말 다른 사회 변화를 이루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네스타가 그래서 이 기관이 그 다음 단계로 굉장히 집중하는 게 유럽연합에 있는 정책가들을 설득하고 로비하는 게 가장 큰 거지만, 두 번째로는 그 도시 차원에서 또 이게 작은 타운, 마을 단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큰 범주에서의 프로젝트들은 너무 실패 가능성도 높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작은 마을이나 도시 단위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프로젝트, 영국의 재정 상황들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한국처럼. 그래서 특히 런던 같은 도시가 얼마나 채무가 있고 우리가 낸 세금이 각각의 예산 항목별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쉽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오픈된 재정들, 열린 재정들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뭐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작업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난 곳은 기업 사회공헌 재단을 만났는데, 여긴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가비아나 뭐 후이즈 같은 도메인 관리 회사, 거의 반독점적인 굉장히 많은 재원이 있는 노미넷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기금이었거든요. 노미넷 트러스트라는 기금이었는데, 보통 이런 사회공헌 하면은 자기 뽀대에 나오고 싶어요. 기업들이 이름 나오고 싶어요. 간판에 삐삐 생명과 함께하는 XX 은행과 함께하는 정릉도서관 이렇게 짓고 싶어 하죠. 그리고 뭔가 꼬리표 정말 많이 붙일 수 있는 거만 하는데 빈 곳이 어디 있는가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이 기금은. 그래서 노미넷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재원도 굉장히 크거든요. 매년 한 50억씩을 써요. IT로 세상을 바꾸는 거를 쓰는데, 세상을 바꾸는 사례들이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례들을 지원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간 지원 기관이라고 하죠. 요즘에 인큐베이팅 기관이나 이런 데들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표가 그러면 잘 안 나거든요, 자기네들. 그냥 중간 지원 기관만 표가 많이 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일들을 했던 굉장히 좀 이상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발굴해서 알리는 일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만난 기관은 해커톤이라는 말 젊은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36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마라톤 하듯이 밤새서 그냥 개발자랑 디자이너들이랑 이런 사회 문제 맨날 하는 NGO 활동가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밤새서 그냥 레드불 커피 드립다 마시면서 밤새서 각성해서
뚝딱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대회를 해커톤이라고 하거든요. 해커들의 마라톤, 그래가지고 해커톤이라고 하는데, 그걸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 팀들이에요. 그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라고 하는 최초로 했던 팀들이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지겹고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긴 호흡으로 육성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해서 만든 데가 베스너 그린 벤처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너 그린 벤처스가 그 가장 좀 활발하게 많은 디지털 사회혁신 기업들을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격가지로, 예, 그쵸.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를 처음 시작했던 팀인데, 격가지로 얘기를 하자면, 이 팀이 왜 굉장히 좋았냐면, 그, 베스널 그린 벤처스라는 이름 때문에 참 좋았거든요. 베스널 그린이 우리로 치면 성북 같은, 뭐 정릉 같은 지명이에요. 지하철역, 기름이죠. 기름 벤처스. 기름 벤처스 같은 팀인데, 왜 그게 좋았냐면, 그 베스널 그린에서 영국의 아까 그 사회혁신을 처음 시도했던 전설적인 그 위인이 있거든요. 마이클 영이라고 하는 그 아저씨의 집에서 베스널 그린에 그 있는 그 아저씨의 집에서 영국의 사회혁신 실험들이 최초로 막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이거든요. 거기에 방학한 빌려가지고 시작했던 분들이거든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판이 정릉 벤처스, 기름 벤처스 이렇게 그 정신이 있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달고 있어서 참 좋았어요. 반갑기도 했고. 얘가 뭐 상북 신나에서 이제 인큐베이팅 나중에 해가지고 뭐 성북 벤처스, 뭐 신나 벤처스 한 10년 후에 나오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제 기관이 영국에서는 캐스트라고 하는 기관인데, 여기는 이제 아까 노미넷 같은 기업에서 만든 사용원 기관에 한 10년 이상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와서 만든 지가 얼마 안 된 단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료만 봤을 때 뭐가 없어서 기대를 안 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너무 제일 좋았어요. 그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정말 살아있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해보자가 아니라 피부로 느꼈던 문제의식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펠로우 프로그램, 비영리 펠로우 프로그램이었어요. 항상 우리는 사회혁신 하려면 새로운 주체나 청년들을 육성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거대해지고 성장한 꽃과나무 같은 비영리 조직들, CEO들을 데려다가 바꿔야만, 이 사람들에게 기술 마인드를 심어줘야, 디지털 마인드를 심어줘야만 세상이 바뀐다는 생각에 그 CEO 그 펠로우십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씩 내고 오냐면요, CEO들이 1,000만 원씩 내고 와요. 그 동네도 비영리가 이렇게 잘 살진 않는데, 근데 왜 1,000만 원이냐고 물어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그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갔을 때도 1,000만 원을 들였는데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고를 꼭 해야만 하니까 1,000만 원을 내게 한대요. 대신에 성실하게 수료를 잘하면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처럼. 그리고 돌아가서 그 돈으로 이제 첫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씨앗 자금으로 쓰라고 다시 되돌려준대요. 그래서 이 운영비 전체는 그 우리로 치면 아름다운 재단 같은 굉장히 큰 자선재단이 있어요. 코믹 릴리프라고. 거기에서 모두 지원이 되는 거고, 1,000만 원은 이제 보증금 쪽으로. 아주 그래서 그런 게 잔뼈가 굵은 사람도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영리 단체들, 기존의 이제 큰 조직들 내부에, 재단 내부에 변화를 일으킬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기업 사회공헌 재단, 그다음에 일반 인큐베이터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일어났고, 이제 인큐베이터나 어떤 지원기관이 아니라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려고 저희 아이슬란드를 가봤거든요. 아이슬란드 요즘에 핫하죠. 굉장히 핫합니다. 꽃보다 할배.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아요. 네, 저는 저희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요, 아이슬란드가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라 전체. 예? 그쵸. TVN에서 이렇게, 그동안도 이렇게, 아이슬란드 인구를 알게 해줬잖아요. 34만. 아이슬란드 수도가 레이캬비크인데, 레이캬비크 수도 한 도시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7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인구가 적은데 노원구거든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25만. 노원구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34만이면 한 중구? 중구 정도 하지 않을까요? 중구가 30만 뭐 이럴 거예요. 금천구 이런 데가.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우리 자치구만 해요. 성북구보다 훨씬 작고요. 정릉동만 하지 않을까요? 레이캬비크가. 근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시민참여 민주주의 플랫폼이 유럽에서 4개의 사례에 들어갔어요. 2개는 굉장히 큰 도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사례였고, 하나는 핀란드 사례였거든요. 헬싱키 사례였는데, 나머지 하나가 이 레이캬비크 사례였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희가 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백야, 아이슬란드에서 잘 즐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의 플랫폼을 만든 사례자들을 다양하게 일부러 만나봤어요. 이 사람은 당시 시장, 딱 보면 무슨 조폭같이 생겼는데 문신 있고 당시 그 시장이었고요. 우리 지금 김영배 구청장님 같은 분. 네. 이분은 굉장히 지금 그 분노와 그 스트레스에 가득 차 있죠. 공무원. 네. 그때부터 현재까지 그 플랫폼을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여기는 뭔가 라이브해 보이잖아요. 그 플랫폼을 같이 만든 비영리단체 활동가. 네. 이렇게 세 사람을 각각 다면 인터뷰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 입장이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얘기가 달랐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슬란드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은 잘 살고 살기 좋은 나라이죠. 축구도 이제 잘해요, 심지어. 축구도 잘하는데 그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발해가지고 권력자들이 우리 요즘처럼 다 막 하야하고 이랬어요. 시위가 일어나고. 아직 안 했죠. 해야죠. 하겠죠. 할 수도 있지 뭐. 근데 여기 했어요. 총리가 유럽에 제일 먼저 사임했거든요. 전 유럽의 총리 제일 먼저 사임했는데 그걸 극복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때 하도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시민들이 정치 혐오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자도 막 하고 그랬는데 한 TV 쇼에 나온 코미디언이 내가 해도 전 해도보다 잘하겠다고 내가 출마할 거라고. 내가 당 하나 만들 거라고. 최고당 우리 당 나는 최고당. 그래서 베스트 파티라고 하겠다고. 근데 다음 주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최고당이 지지율 5%를 그냥 장난으로 신동엽이 그러니까 TVN SNL 나와가지고 뭐 하겠다면 다음 주 여론조사에 최고당이 5%를 먹는. 심지어는 그게 점점 올라가. 그래서 코미디언이 심지어 이제 결심을 하고 출마를 합니다. 당선됐어요. 그게 이 사람이에요. 아까 그 조폭 아저씨 같은. 네, 재밌죠. 연근아를 한 사람이 전무후무한 인간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한국 TV에서 소개되고 단행본도 지금 나와서 저희가 내년 1월이나 2월에 지금 한국에 데려오려고 하거든요. 네. 하여튼 재밌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이렇게 당선이 됐겠어요?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뭘 알아야죠, 이 사람이. 그죠? 젊은 시절에서 직업이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그 헤비메탈, 펑키 락커였대요. 음악은 조금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시민들로부터 살아있는 의견을 들어서 정책화할 수 있는 의견을 청취하는 플랫폼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배터리 레이캬비크, 그러니까 베터 레이캬비크, 더 나은 레이캬비크, 더 나은 성북구 뭐 이런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도 올리고 서로 토론도 하고 실제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 여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레이캬비크 시민 당시 12만 명 중에서 7만 명이 사용해봤을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폭발적인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기술적인 파트너가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 같이 만들어서 모두 기술들이 오픈소스로 돼 있고 누구나 쉽게 복사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시티즌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근데 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티즌 재단, 시민재단이라는 그 되게 큰 상근자가 1.5명. 한 명 이 사람이고 0.5는 여자친구.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것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민재단이 그래도 당시에 이제 론 그나르의 친구들이 함께 만든 비영리 단체여가지고 아주 잘 만들었죠.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론 그나르를 만나보니까 정말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론 그나르는 재선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와이프가 더 이상 하기 싫다고 했대요. 정말로. 그래서 애가 3명인가 4명인데 애 키우려고 이제 그만두고 삶으로 돌아갔다. 그것도 참 멋지죠. 그래서 용드나르가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철학을 가지고 플랫폼 만들었는데 공무원은 정말 이제 화가 나 있더라고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플랫폼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는 원래 하는 일이 이제 일종의 그 비서실장 뭐 이런 급이에요. 할 일이 원래 있는데 과외 일로 이걸 맡긴 거예요. 어마막지한 이제 시민들이 그 연락을 해올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외람되지만 시니어분들 IT 디지털 잘못하시니까 전화, 이메일, 심지어 찾아와. 그래서 업무 마비 정도. 그 표정들이 굉장히들 어둡고요. 분노에 차 있고. 그래서 2번 다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플랫폼 하면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럽 4대 사례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면화된 그걸 하면서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 하니까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긴 하는구나. 작은 단위에서의 그래도 기획과 실험을 하니까 준비가 좀 안 됐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통제가 가능하구나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전에 그 공무원, 그 다음에 시장, 시민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협력하고 협의하는, 수기하는, 기획하는 과정이 길지 않으면 정말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슬란드니까 가능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나마 도로를 놔달라, 뭐 놀이터에 시소를 놔달라 이런 건설이나 건축 예산이 대부분 요구가 들어온대요. 왜냐면 허허벌판이거든요, 여전히. 용암지대고 화산지대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견 수렴하는 것도 좀 쉬운 편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나 삼국구 같은 대도시 도심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픈 플랫폼들이 좀 제한적으로 한 분야에 국한해서 쓰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좀 유럽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도 좀 많은 시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왔던 여러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좀 그런 것들도 소개해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마을에서, 정릉에서, 그리고 성북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기존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좀 막히고 있는 건 아닐까? 정체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핵심이 그리고 디지털, SNS, IT 등을 중심에 놓고 한번 기획하는 시도들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질문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